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이곳에 곧 결혼을 앞둔 신부가 있는데요.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참 인상 깊네요. 반지 알이 이 정도 크기면 한 5캐럿은 되어 보이는데요. 5캐럿짜리 반지를 낄 만큼 부잣집에 시집가는 걸까요? 행복해 보이는 이 신부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 결혼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서울 외곽의 그림 같은 2층 집에서 남편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은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사실 전 결혼하기 전에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생전 처음 본 보석 때문에요.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사연 채널에 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 다이아몬드 반지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부부가 쓰는 방 작은 금고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어요. 무려 5캐럿이나 되는 고가의 반지입니다. 이 반지는 결혼하면서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부터 받게 됐고 이것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겪었어요. 전 사실 귀금속을 즐겨하진 않는 스타일입니다. 30대 초반이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싼 보석으로 멋부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보석 관련한 속담 중에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라는 말 아시죠? 그 속담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돼지는 생명이 있는 동물이고 진주 목걸이는 하나의 물건일 뿐인데 왜 목걸이를 더 낫다고 여기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제게 시아버지가 반지를 주시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비 신랑이 깜짝 놀라던 표정도 기억나고요. 또 한 분이 엄청 화내시던 모습도 또렷하네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사랑을 뜻한다고 하는데 그 일이 있고부터는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3년 전 결혼을 한 새댁입니다. 남편과는 같은 직장에서 만났어요. 사내에서 만나 연애를 하게 됐죠. 남편은 저랑 동갑이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좋은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도 회사 평판이 좋아서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일 잘하는 남편한테는 짠돌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초봉이 센 편인데 좀 많이 검소하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도 한 짠순이 하는 터라 관심이 아주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 부서 사람들이랑 같이 회식을 하게 됐어요. 지금의 제 신랑인 주혁 씨가 맞은편에 앉았고 그렇게 처음 인사를 나눴죠.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주혁 씨랑 명지 씨, 둘이 핸드폰이 똑같네. 주혁 씨 말고 또 누가 이런 구시대 유물 들고 다니나 했더니 명지 씨도 같은 과구나. 이야, 진짜 대단하다. 요새 누가 단종된 핸드폰을 들고 다녀. 구경이나 좀 해보자. 벽돌 아니야? 왜 이렇게 무겁고 두네. 근데 옛날에 나온 거 치고는 상태 괜찮네. 보니까 주혁 씨는 저랑 똑같은 핸드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건 사람들 말대로 5년 전에 단종된 제품이었습니다. 낡긴 했어도 통화 잘 되고 문자하는데 큰 문제 없어서 지금껏 잘 쓰고 있었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새 핸드폰으로 바꾸는 게 이해가 안 되기도 했고요. 전 반가운 마음에 주혁 씨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핸드폰 쓰시는 분 처음 봤어요. 이거 성능 괜찮죠? 잔고장도 없고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껏 쓰고 있어요. 동질감 느껴지네요. 저 주변에서 욕 많이 먹었거든요. 제발 핸드폰 바꾸라고요. 저도요. 주변에 이거 쓰는 사람 잘 없던데 대단하신데요. 명지 씨도요. 어떻게 액정을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했어요? 그렇게 대화를 시작한 우리는 당장 그날부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이 많아서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이 참 비슷하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신기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입사 연도는 1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먼저 입사했고 다음 해에 주혁 씨가 들어왔죠. 말이 잘 통한 우린 퇴근 후에 같이 저녁 먹고 주말에도 따로 만나는 사이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아파트 상가에서 과일 가게를 하시는데 가끔 저 집에 데려다 준다고 들렀다가 가게 안에서 커피도 마시고 가고 그랬죠. 그러다 곧 결혼 얘기가 나왔고 짧지 않은 연애 끝에 양가의 인사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게 됐어요. 결혼한 언니들도 다 왔고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저녁 정말 배부르게 잘 먹었어. 장모님 음식 솜씨가 상당하신데 집안 분위기도 너무 좋고 예비 처형들도 잘해주시고 말이야. 간만에 따뜻한 집밥 먹은 것 같아. 다행이다. 근데 주혁 씨,
우리 집 너무 소박하지 않았어? 우리 부모님, 언니들 시집 가자마자 집을 확 줄여서 이사하셨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내 방 하나 있으면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좁혀서 왔는데 솔직히 주혁 씨 어떻게 봤을지 모르겠다. 보긴 어떻게 봐. 너무 좋던데 난. 난 아무래도 장가 잘 가는 것 같아. 우리 예비 장모님 장인어른 배울 점이 참 많아. 소박하시고 검소하시고 여기 아파트 들었을 때부터 같은 자리에서 가게 하셨다고 했지? 응, 한결같으신 분들이야. 검소하시고 정직하셔. 우리 부모님도 주혁 씨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야. 이렇게 한 곱이 넘겼고 다음엔 내가 주혁 씨네 가서 밥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생각만 해도 너무 떨려. 떨 거 없어. 오히려 내가 더 긴장되는데? 우리 집은 명진의 집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거든. 완전히 다르다고? 우리 새어머니 명진의 부모님이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야. 나쁜 쪽으로. 저도 주혁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날은 긴장이 되더라고요. 주혁 씨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둘 사이에 결혼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주혁 씨는 이런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우리 집 사실 평범하진 않아. 뭐가 안 평범해? 사는 거 다 똑같지. 주혁 씨가 외동아들이라 그래? 아니, 사실 우리 아버지 재혼하셨어. 지금 아버지 곁에 계시는 분은 새어머니야. 친어머니는 나 대학 때 돌아가셨어.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셔서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속상하다. 널 보면 한눈에 마음에 들어 하셨을 거야. 주혁 씨는 돌아가신 친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많이 아쉬워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은 남편의 새엄마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새어머니 사이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사치 때문이더라고요. 돌아가신 주혁 씨 어머니, 아버지는 함께 사업체를 크게 일구셨고 돈도 많이 버셨다고 합니다. 이제 좀 누리며 살 수 있을 때 어머님이 병으로 돌아가신 거였죠. 그런데 난데없이 들어온 새어머니가 그 돈을 펑펑 쓴다는 얘기였어요. 전 조심스럽게 물었죠. 얼마나 심하시길래 그래? 아예 경제 개념이라는 게 없어. 돈은 무조건 써야 하는 줄로만 아시는 분이야. 샘물처럼 어디서 돈이 계속 나는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카드 빚을 몇 번이나 해결해줬다고. 돈 때문에 부부싸움도 많이 하시고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 우리 어머니 검소하신 분이었거든. 돈을 얼마나 쓰시는데 그래? 조금도 모을 줄 모르셔? 처음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상했어. 멀쩡한 가구를 싹 다 바꾸더니 하다못해 티스푼까지도 명품으로 갈아치우는 거야. 가격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지. 티는 안 내셨지만 아버지도 놀라셨을 거야. 티스푼까지? 비싼 거, 고급스러운 거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분이야. 입고 걸치는 물건에도 욕심 많으시고 질렸어 난 그분한테. 몇 번이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시어머니 만나 뵙기 전까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분이실지 많이 떨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와는 정반대의 성향이거든요. 우린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데이트 통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월급에서 거기로 얼마씩 보내서 그 돈으로 데이트를 했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온 후에는 미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돈은 가급적 모으고 불필요한 데 쓰지 말자, 아끼며 살자는 철학에 둘 다 동의하고 있었죠. 주혁 씨는 아버지 재산 물려받을 생각부터도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모으고 불려서 부자가 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죠. 경제관념이 분명한 사람이어서 새어머니와 더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주혁 씨, 나 있을 때는 어머니랑 얼굴 붉히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너무 마음 불편할 것 같아. 나도 노력할게. 근데 잘 될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주혁 씨네 집에 인사드리러 간 날이 되었어요.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인테리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호화로운 집이었죠. 온 집을 꽃으로 꾸며서 거실, 방, 부엌 할 것 없이 생화 향기가 진했어요. 저는 무슨 궁궐에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다 시어머니가 꾸민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서 와요, 명지 씨.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주혁이 넌 오랜만에 집에 오는구나. 그렇게 오라고 할 땐 안 오더니. 네가 아쉬우니까 발걸음하는구나.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것뿐입니다. 주혁 씨는 새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전 예비 시어머니를 홀린 듯 바라보았어요. 50대 후반이라고 들었는데 훨씬 젊어 보이시고 예쁘셨습니다.
옷도 무슨 드레스 같은 걸 입고 계셨는데 색깔이나 디자인이 고급스러워서 한참을 보게 되더라고요. 화장도 전문가한테 받으신 것 같았죠. 한마디로 연예인 같았어요. 전 그 와중에도 주혁 씨 눈치를 살피게 되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주혁 씨는 새어머니 쪽으론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듣던 것보다 사이가 더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셋만 저녁 먹으면 될 것 같다. 아버지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신다는구나. 늦으신다고 연락 왔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네? 그걸 왜 지금 말씀하세요? 진작 말씀하셨으면 약속 미뤘을 텐데요. 명지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난 괜찮아, 주혁 씨. 급한 일이시래. 급하게 회의 소집해야 한다고 퇴근이 어렵게 되셨단다. 오늘은 나랑 셋이 저녁 식사하고 아버지랑 식사 자리는 나중에 따로 잡자. 네, 어머니. 명지야, 괜찮겠어? 우리 나갈까? 주혁 씨, 난 정말 괜찮아. 아버님께는 나중에 인사드리자. 다 차리셨는데 여기서 저녁 먹자. 나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험악해진 주혁 씨 표정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전 주혁 씨를 향해서 눈을 찡긋해 보였어요. 사실 전 진짜 괜찮았거든요. 정작 괜찮지 않은 사람은 주혁 씨였습니다. 밥 먹는 내내 꼭 벌레 씹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녁 식사 도중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지 씨는 아주 검소한가 봐. 그 옷 디자인 4, 5년 전에 유행하던 건데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내 눈에는 조금 촌스러운데. 네? 전 촌스럽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 합격하고 처음 산 정장이라서 더 애착이 가는 옷이거든요. 제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예쁠 나이에 옷이 그게 뭐니? 주혁이 넌 신부 될 사람 옷도 안 사주고 뭐했니? 하여간 문제는 문제다. 너 또 돈 아낀다고 데이트 비용도 일부러 적게 쓰고 그러는 거니? 뭘 그런 것까지 상관하세요. 제가 어떻게 살던 관심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씀 명지한테 실례입니다. 전 보기만 좋은데 왜 그러세요? 명지 씨, 주말에 뭐 해? 우리 같이 백화점에 갈 수 있어요? 친해질 겸 우리 같이 쇼핑할래요? 주말에 저희 바빠요. 괜히 피곤한 애 불러내지 마세요. 아직 결혼 날짜도 안 잡혔는데 주말에 시간 한 번 못 낸다는 게 말이 되니? 내가 명지 잡아먹기라도 한다니? 넌 왜 그렇게 내가 싫어서 야단이야?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 같아서 제가 나섰습니다. 오빠, 나 괜찮아. 시간 낼 수 있어요, 어머니. 그럼 오후 2시에 명동에 있는 백화점에서 만나요. 괜찮죠? 괜히 명지 끌고 다니면서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또 아버지한테 책 잡힐 행동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정말 기분 나빠서 같이 밥을 못 먹겠구나. 아무리 날 싫어해도 난 엄연히 이 집안 안주인이야. 네 아버지 아내고. 법적으로도 내가 분명 배우자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명지 씨, 반가웠어요. 난 속이 안 좋아 밥을 더 못 먹겠네요. 신경 쓰지 말고 끝까지 맛있게 들어요. 내가 연락할게요. 결국 밥은 주혁 씨랑 저 둘만 먹게 됐습니다.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주혁 씨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도 묵묵부답이었죠. 저도 밥을 많이 먹지는 못했어요. 꼭 체할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신랑과 시어머니 사이는 정말 좋지 않더라고요. 겨우 밥을 다 먹고 2층 주혁 씨 방으로 올라갔어요. 다른 곳과 달리 딱 있을 것만 있더라고요. 주혁 씨, 여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 이 책상이랑 가구도 다 학생 때 쓰던 것 같아. 옛날에 쓰던 거 맞지? 맞아. 우리 어머니가 사주신 거야. 나 중학생 때. 이 방은 일부러 못 바꾸게 했구나. 여긴 성혁이나 마찬가지야. 새어머니가 절대 못 건드려. 대학 다닐 때도 열쇠로 잠가놓고 다녔어. 군대 갈 때는 아예 열쇠를 친구한테 맡겼지. 이 집에서 내가 숨 쉴 곳은 여기뿐이야. 얘기를 듣고 보니 주혁 씨가 많이 쓸쓸해 보였어요. 그 방에서 남편의 친어머니 사진도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삼 예비 신랑이 안쓰럽더라고요. 성격이 맞지 않는 새어머니와 가족을 이루며 산다는 게 쉬운 일 같지 않아 보였어요. 그날 이후 주혁 씨한테 더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예비 시어머니와 백화점에 가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일부러 그날은 주혁 씨한테 따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요.
주혁 씨도 모른 척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백화점에 가자마자 명품 브랜드 매장으로 향하셨죠. 들어가자마자 신발이며 옷을 척척 사시는데 놀랐습니다. 그 매장 직원이 저희 시어머니를 굉장히 특별한 손님처럼 대우해줬어요. 언뜻 들었는데 VIP 손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얘가 내 며느리 될 아이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촌티 좀 싹 벗겨줘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아. 이렇게 예쁠 때 제대로 꾸미고 다녀야지. 주혁이가 다른 건 다 좋은데 누굴 닮았는지 짠돌이처럼 구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드는구나. 짠돌이같이 굴지 않아요. 저한테는 잘 사줘요. 잘 사주긴 무슨. 말 안 해도 다 안다. 남자가 배포가 좀 커야지. 너 명품 가방도 하나 안 사줬지? 내가 사줄 테니까 하나 골라봐.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전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요. 안 사봐서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니? 못 고르겠으면 내가 골라줄까? 그날 어머님한테 옷이며 구두, 가방을 선물 받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주혁 씨가 알면 또 싫어할 게 분명했습니다. 저녁 때 얼굴 보자는 걸 거절하고 곧바로 집으로 갔죠. 쇼핑백을 한아름 들고 갔더니 부모님도 놀라셨어요. 저희 엄마도 검소하신 분이라 이런 거 잘 모르시는데 가격표를 보고 입을 못 다무셨죠. 이걸 다 사부인 되실 분이 사주셨다고? 도대체 얼마야 이게 다? 받긴 받았는데 부담스러워 죽겠어. 다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사주신 거야. 엄마, 이 옷, 구두, 가방 가격 알면 기절할지도 몰라. 뭘 이렇게 비싼 걸 사주셨다니. 이거 알면 주혁이가 화내는 거 아니냐? 나도 그게 걱정이야. 말도 못 꺼낼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엄마? 뭘 어떡해. 사부인이 너 사주신 걸 누구 줄 수도 없고 내다 팔 수도 없고 일단 써. 대신 주혁이한텐 못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고민이라는 거야. 내가 주혁 씨 말고 만나는 사람 있어? 다 너무 비싼 것들이라 망가질까 봐 쓰지도 못하겠어. 그리고 얼마 후 지난번 뵙지 못한 아버님과의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밥을 먹을 때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았어요. 주혁 씨도 아버지 앞에서 말도 잘하고 표정도 좋더라고요. 아버님은 말씀도 재미있게 잘하시고 굉장히 잘생기신 분이었습니다. 호랑이상이라고 하나요? 주혁 씨가 아버님을 닮은 것도 보기 좋고 아버님도 저한테 참 잘해주셨어요. 아버님은 제 얘기 많이 들었다며 웃으며 반겨주셨죠. 기분 좋게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선물을 내미신 거였어요. 명지야, 이제 우리 식구가 될 게 불명하니 줄 게 있다. 이거 받아라. 아버님, 이게 뭔데요? 한번 열어봐. 반지네요. 알이 엄청 빛나고 커요. 엄청 비싸 보이는데요, 아버님? 그래, 다이아몬드 반지다. 5캐럿이라고 하더구나. 5캐럿이요? 보석을 잘 모르는 저인데도 알겠더라고요. 흔치 않은 다이아몬드, 그것도 5캐럿이라니. 값이 얼마나 나갈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도 엄청 크고 디자인도 섬세한 게 화려하기 짝이 없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아버님께 다시 반지 상자를 내밀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아버님?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이걸 왜 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넌 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 주혁이랑 잘 살라는 의미로 주는 거야. 그런데요, 아버님. 제겐 너무 과한 선물이라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아니다. 이건 네가 받아도 되는 물건이야. 아주 오래전 지인의 사업 자금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 사업이 어려워져서 돈 대신 이걸로 받았단다. 직원 시켜서 알아주는 데서 반지 세팅도 다시 했다. 그러니 이거 잘 갈고 있다가 외출할 때도 끼고 그래라. 부담 가질 거 없어. 내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하고 다녀도 된다. 그럴 만한 자격 있어. 그리고 갑자기 소란이 벌어졌어요. 옆에서 지켜보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였습니다. 그런 좋은 게 있으면 나를 줘야지 왜 숨겼어요? 당신 나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 좋아하는 거 잘 알잖아요. 그것도 5캐럿씩이나 되는 걸 명지한테 줘요? 어울리는 사람한테 줘야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셔서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얼굴에 아주 노여움이 가득하셨죠. 아버님한테 무척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호통을 치셨습니다. 당신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 이미 많이 갖고 있잖아.
다이아몬드 반지 있는 거 내가 말했으면 당신 팔아먹기밖에 더 했겠어? 그동안 당신 카드값으로 갚아준 돈이 저것보다 많을 텐데 이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애들이 있는 데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체면한 석에. 너무하시네요, 정말. 앞으로 며느리도 들어왔으니까 사치 그만 부리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애들 앞에서 부끄러운 꼴 보이지 않으려면. 당신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 서운한 건 생각 안 해요? 아유, 속상해. 서운하긴 뭘 서운해. 당신은 더 좋은 것도 많잖아. 명지는 당신이랑 달리 검소한 것 같으니까 괜히 착한 애 물들이지 말고 당신도 이제 정신 차려. 정말 당신 이럴 거예요? 그러자 주혁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두 분 싸우시는 거 제 앞에서 부끄럽다면서요. 전 다이아몬드 반지를 다시 아버님께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아버님은 극구 저한테 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반지는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그걸 갖고 집에 가는데 괜히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 가져선 안 될 걸 가진 것처럼 부담스러웠죠. 주혁 씨는 이왕 받은 거니까 잘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끼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절 준 걸 보면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 거라면서요. 하지만 전 한숨만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침대 위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올려놓고 보는데 누가 볼까 싶어 조마조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값비싼 보석을 본 적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전 이걸 엄마한테만 살짝 말했어요. 엄마도 이런 거 처음 보지? 그럼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눈앞에서 보는 건 처음이야. 우리 명지가 부잣집에 시집 가는 건 맞구나. 부잣집에 시집 가긴. 주혁 씨나 나나 아버님 재산은 크게 관심 없어. 우리 둘이 열심히 모아서 잘 살 거야. 그래, 우리 똑순이 명지는 결혼해서도 잘 살 거야. 근데 엄마, 나 하나 걸리는 게 있어. 시어머니가 이거 보고 되게 화 많이 내셨어. 왜? 왜 본인한테 안 주고 나한테 주냐고 시아버지한테 엄청 화내시는 거야. 그랬어? 괜히 이것 때문에 큰 소리 났나 보네. 근데 너희 앞에서 대놓고 그러셨어? 내가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다고 아버님한테 말했는데도 아버님은 이건 무조건 내 거라고 하시는 거야. 어머님한테 막 호통치시면서 이거 끼고 다니라고 하시는데 난 자신 없어. 앞으로 보관할 일도 걱정이고 어디서 보니까 작은 금고 같은 거 팔더라. 결혼할 때 그거 하나 사. 거기다 넣어놓고 비밀번호로 잠가둬. 5캐럿이라고 했니? 정말 크고 묵직하다 얘. 어휴, 괜히 내 가슴이 다 벌렁거린다. 잘 보관해둬. 그렇게 반지 문제는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청첩장도 찍게 됐어요. 신혼집은 남편과 모은 돈으로 김포의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죠.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그래도 집을 갖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있는 돈을 박박 긁어모아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비 신랑이 다시 보였어요. 주혁 씨가 너무 괜찮은 게 경제적으로 아버님 도움을 잘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주혁 씨 보면서 내가 정말 남편 잘 골랐구나 생각했죠. 독립심도 강하고 책임감, 성실함이 남다르더라고요. 결혼 반지도 제가 아버님한테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기 때문에 거창한 걸로 안 했어요. 우리 둘은 그냥 가늘고 심플한 걸로 사서 꼈습니다. 그걸 보고 시어머니는 또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그걸 결혼 반지라고 맞춘 거니? 사파이어 세트면 명품 반지, 목걸이 세트. 내가 해준다고 해도 주혁이가 절대 하지 말라고 난리를 쳐서 못 해줬다. 너도 다시 생각 좀 해보렴. 평생 가야 고작 한 번 하는 결혼인데 폐물은 다 받아야지. 요새는 폐물 그렇게 요란하게 안 해요, 어머니. 저희는 진짜 괜찮아요. 대신 집 샀잖아요. 당분간은 대출 갚는 데 집중하려고요. 못 말린다 못 말려. 아주 쌍으로 궁상을 떠는구나.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목 말리긴. 젊은 애들 생각이 더 건강하지. 쥐들 힘으로 뭐든 하겠다는데 칭찬을 해줘야지 왜 나무래? 내가 언제 나무랬다고 그래요? 당신은 참. 세아가 잘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으고 대출 갚다 보면 좋은 날 올 거야. 네, 아버님.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됐어요. 전 한복이랑 옷가지, 통장, 집문서, 결혼 반지 같은 걸 모두 새 아파트에 가져다 뒀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신 다이아몬드도 집에 잘 숨겨두었어요. 너무 크고 귀한 거라서 숨길 때도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처음엔 옷장 깊숙한 곳에 두었다가 나중에는 친정엄마 말대로 금고를 하나 샀어요. 거기에 중요한 문서, 귀중품을 몽땅 넣어 두었습니다. 나중에 아기 낳으면 돌반지도 넣고 요긴하게 쓸 것 같아서 장만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결혼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만날 때마다 그 다이아몬드 반지 어디 뒀냐고 물으시는 거였죠. 주혁 씨가 그걸 알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 했고요. 전 중간에서 난감했습니다. 예, 너 그 다이아몬드 반지 어디에 뒀니?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말이야. 그 값어치를 제대로 알기나 하니? 어디 잘못 뒀다가 잃어버리면 큰일 나. 제대로 잘 뒀어? 네, 어머니. 아무도 못 찾을 곳에 잘 뒀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시아버지는 왜 그걸 너한테 줬는지 모르겠다. 젊은 애들한텐 가볍고 예쁘게 세팅해서 주는 건데 뭘 몰라서 덜컥 주셨지. 혹시 나한테 맡겨놓을 생각은 없니?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거니까요. 제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 그런 얘기를 시어머니께 듣고 온 날엔 예비 신랑이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못된 신보가 훤히 들여다 보인다면서 분을 사귀지 못했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니까. 다이아몬드 반지 아버지가 너한테 주신 선물이잖아. 그걸 어디에 보관하는지 왜 궁금하대? 그리고 뭐 자기한테 맡겨두라고? 진짜 기가 막혀서. 엄청 갖고 싶어 하셨잖아. 궁금하실 수도 있지 뭘 그래. 한 번 더 물어보면 진짜 대놓고 화낼 거야. 신경 끄시라고. 그러지 마 괜히. 내가 잘 알아서 처신할게. 그렇게 저는 주혁 씨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후에도 자꾸 그러시는 거였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어디 뒀냐고, 자기한테 맡길 생각 없냐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전 예비 신랑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되세요? 저 뭐 잘 잃어버리는 성격 아니에요. 중요한 건 꼼꼼하게 더 잘 챙기니까 걱정 마세요. 너무 자신하지 마라. 가끔 그런 일 있지 않니? 물건에 발이 달린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지기도 하잖아. 안심하지 말고 잘 챙겨. 나한테 맡기면 좋으련만 너도 참 미련하구나. 젊은 애들한테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왜 필요해? 내 나이는 되어야 어울리지. 아무튼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만 기억하렴. 자꾸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 하려는 주혁 씨의 옆구리를 콕 찔렀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어요. 이 일로 두 사람이 얼굴 붉히는 게 전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짐을 정리하러 신혼집에 들렸습니다. 아직 정리가 완벽히 되지 않아서 집안은 좀 정신이 없었어요. 덥다. 진짜 여름은 지겹다. 이 더위 언제 끝나냐? 아이스크림부터 냉장고에 넣어놔. 올 때 다 녹았겠다. 조금 얼면 그때 먹자. 시원한 음료 마실래? 줄 수 있어? 에어컨 좀 틀자. 숨 막혀서 살 수가 없다.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저희는 세수를 하고 찬 음료를 마시고 그랬습니다. 한여름이었고 며칠 동안 비 소식 하나 없이 계속 날이 더웠거든요. 그렇게 한숨 돌리고 있는데 글쎄 베란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람 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 소리 같기도 했죠. 누군가 아파서 내는 소리 같기도 했고요. 아무튼 빈집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자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상한 소리 안 들려? 그러게. 좀 소름 끼친다. 어디에서 고양이 들어왔나? 아니야. 사람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귀신인가? 소름 끼쳐. 한번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자.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잖아. 가만히 있어봐. 베란다 쪽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소름 돋게 하는 괴상한 소리는 베란다 쪽에서 들렸습니다. 생각할수록 이상했어요. 저희 신혼집은 22층이어서 누가 베란다를 타고 넘어올 일은 없었거든요. 고양이나 강아지가 들어올 리도 없고요. 주혁 씨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야구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어요. 전 무서워서 주혁 씨 옷자락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주혁 씨, 귀신이면 어떡하지? 무슨...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자긴 멀리 떨어져 있어. 아니다. 이참에 현관문 좀 열어놔. 여차하면 소리 지르고 도움 청하게. 알았어. 전 현관문을 열어놓고 남편 뒤를 쫓아갔어요.
혼자 무슨 일을 당하게 둘 순 없었죠. 소리는 정확히 베란다 창고 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끙끙 앓는 소리, 벅벅 긁는 소리가 번갈아 가며 나더라고요. 진짜 뭔가 있구나 싶은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죠. 정체 모를 짐승이 있나 싶고 아무튼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베란다는 어수선했어요. 한쪽에 붙어있는 창고도 여러 가지 물건들로 꽉 차 있었고요. 거기에는 자재와 가구들이 가득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베란다를 서재나 카페처럼 꾸미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치워야 뭐가 있는지 볼 수 있었어요. 저와 주혁 씨는 자재들을 하나하나 치우면서 속삭였어요. 쥐면 어떡하지? 나 쥐 정말 싫은데. 새 집에 무슨 쥐가 있어. 쥐는 아닌 것 같아. 소리가 다르잖아. 들어봐. 그런가? 자기야, 어쩐지 소름 끼쳐. 기분 나쁘고. 그렇지. 보통 소리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창고 안에 뭐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 그 안에도 뭐가 많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치워도 끝이 없네. 주혁 씨와 저는 낑낑거리면서 자재와 가구들을 치웠어요. 베란다 창고 앞에 쌓아놨던 책상과 책장, 대리석 타일들을 치우자 창고 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라고요. 우리 둘은 멈칫했죠. 그리고 곧장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저는 기겁해 놀라서 뒤로 넘어졌어요.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베란다 창고문이 열리자마자 지독한 악취가 새어나왔고 저는 코를 움켜잡았어요. 비료 냄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똥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악취가 풍겨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악취와 함께 뛰어나온 사람의 정체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시어머니였어요. 원시인 같다고나 할까요? 얼핏 보기에도 땀과 오물로 범벅이 된 모습이었죠. 더 기가 막힌 건 창고 안에 어머니만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정체 모를 어떤 남자도 기어 나오는데 사람인지 짐승인지 괴물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엉덩방아를 찧은 채로 거실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런데 흉한 모습의 시어머니가 막 제 쪽으로 기어오시는 거였어요. 물 좀 줘. 네? 뭐라고요? 물이요? 어머, 가까이 오지 마세요. 어머, 냄새. 저도 충격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심한 악취에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 물을 달라고 괴성을 지르면서 기어오시는 거였어요. 주혁 씨가 먼저 달려가서 물을 갖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물을 마시더라고요. 간신히 정신을 차린 저는 신혼방에 있던 이불을 가져와서 어머님의 벗은 몸 위에 덮어드렸어요. 뒤따라 나온 정체 모를 남자도 물을 달라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왜 다 벗고 있는 건지, 왜 거기서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혁 씨는 서둘러 목욕 가운을 갖고 나와 남자의 벗은 몸 위에 던지고는 물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이 악몽 같은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창고에서 풍겨나오는 몇 년은 묵은 것 같은 악취가 제 코를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평생 맡고 싶지 않은 냄새였죠. 시어머니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시더니 결국 기절하셨어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사람 다 정신을 잃었죠. 주혁 씨와 전 이 끔찍한 광경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을 보면서 짧은 순간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열대야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한여름이었고요. 두 사람은 창고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왜 거기 벌거벗고 들어가 있었는지는 차차 알아봐야 할 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기절한 두 사람을 치료받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119에 신고부터 하자, 여보. 그래, 명지야. 너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그런 말을 하는 남편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우린 119를 불러서 시어머니와 정체 모를 그 남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신혼집은 악취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왔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주혁 씨는 시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무슨 상황인지 그때까지도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버님도 곧 병원에 도착했고 저희 세 사람은 의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와 그 남자는 열사병에 심한 탈수 증상이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조치를 취하고 한숨 돌리게 되자 아버님이 보였습니다. 충격을 받으셨는지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버지,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듣게 될지 모르니까요. 새어머니가 왜 거기, 그것도 남자랑 갇혀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넌 이 일에서 빠져라. 새아가도 모른 척 하라고 해. 네? 왜요? 아버지! 보나마나 입에 담기 어려운 짓을 저질렀을 거야. 할 말이 없구나. 아버님은 저희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셨어요. 저도 그제야 살이 분별이 좀 되더라고요. 전 아버님 몰래 시어머니가 계시는 병실에 들어가 봤어요. 기절하듯 잠이 들어서 한동안 깨어나지 못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거기 갇혀 계셨는지 볼이 움푹 들어가 있고 눈밑이 까맣게 되어 있었죠. 병실을 나갔더니 주혁 씨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같이 집으로 가보자고요. 아버님은 우리 보고 이 일에서 빠지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서 설치해둔 홈 CCTV를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결혼 준비로 바쁘고 집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볼 생각이 없었지만 오늘은 꼭 봐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CCTV 속에 녹화된 장면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상 속 기록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여보, 내가 뭘 본 거야? 나 지금 영화 본 것 같아. 이게 실제 상황이야, 지금? 진짜 이런 일까지 벌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야, 너무 충격적이야. 그보다 이걸 아버님이 아시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말을 꺼내냐고. 아버지 말이 맞았어. 우리 둘은 이 일에서 빠지는 게 맞는 거였어. 아버지는 왜 그런 분이랑 결혼을 하셔서. 지금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어머님 진짜 제정신 아니셨나 봐. 다이아몬드 반지가 뭐라고. CCTV 속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는 저희 빈집에 남자와 함께 들어오셨어요. 분위기상 내연 관계인 것 같았죠. 두 사람은 저희 집 안방과 드레스룸의 붙박이장을 샅샅이 뒤지시더라고요. 소리는 녹음이 안 됐지만 제 생각에 분명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반지는 비밀번호로 잠근 금고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붙박이장 안쪽에 금고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금고를 여실 수는 없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로 단단히 잠궈놓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었던 거죠. 어머님은 화가 나시는지 발을 동동 구르시더라고요. 금고 앞에 앉아서 그 내연남이랑 한참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내연남은 어머님보다 젊어 보였죠. 어디서 만났는지 얼굴도 잘생긴 편이었고요. 병원에서도 봤지만 딱 봐도 끼가 줄줄 흘렀어요. 그리고 더 경악했던 건 저희 부부가 한 번도 쓰지 않은 신혼 침대 위에 둘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웠는데 새 침대 위에서 내연남과 일을 벌이시더라고요. 잠깐! 근데 저 두 사람 왜 침대 위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 새 침대에서 뭐 하는 거냐고! 설마 아니지? 어머, 이게 웬일이야? 안 되겠다. 너는 보지 마라. 정말 기가 막히다 못해. 숨을 못 쉬겠다 진짜. 가만히 있어봐. 맞지? 두 사람 지금 어머, 어떡해. 저 침대에 갖다 버려야겠다. 더러워 죽겠네. 저는 차마 그 장면을 다 보지 못했어요. 주혁 씨가 화를 내면서 더 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녹화 장면은 삭제를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증거로 쓰일까봐 그냥 뒀습니다. 두 사람은 새 침대 위에서 거사를 치르더니 옷도 안 입고 또 금고 앞에 앉더라고요. 정말 뻔뻔스러웠습니다.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다 나중에는 연장을 갖고 와서 막 열려고 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남의 멀쩡한 금고에 망치질을 하고 두드리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화면에서 갑자기 시어머니와 내연남이 분주해지는 게 보였어요. 동시에 저와 주혁 씨가 현관 안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당황하면서 그 두 분이 베란다로 뛰쳐나가시더라고요. 저 그날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날은 우리 부부와 인부들이 같이 신혼집에 간 날이었어요. CCTV를 정지시켜놓고 저는 남편한테 물었죠. 여보, 이날 기억나? 베란다 서재 겸 카페로 만든다고 사람 불렀던 날이잖아. 맞아. 분명히 기억해. 그럼 이 두 분 도대체 며칠 동안 창고에 갇혀 있었던 거야? 게다가 엄청 더웠던 날이잖아. 한낮에도 기온 엄청 오르고 밤에는 열대야해. 저흰 다시 영상을 돌렸습니다. 신혼집에 저희가 나타나자 어머님과 내연남은 급하게 베란다 창고로 숨은 것 같았어요. 저는 베란다를 서재 겸 카페 그리고 화단으로 꾸미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같이 온 인부들은 제 계획에 따라서 가구와 필요한 자재들을 갖고 오셨고요. 그것들을 모두 베란다 창고 앞에 쌓아둔 참이었어요.
어디 둘 곳도 없었고 베란다에서 할 작업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딱 맞는 자리였죠. 그런데 안에 숨어있던 시어머니와 그 내연남은 걸릴까봐 찍소리도 못하고 숨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안에서 알았을까요? 밖에 문도 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자재와 무거운 가구들이 쌓인다는 걸요. 결국 그게 문을 가로막아서 시어머니와 내연남은 문을 열지 못한 거였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요. 그날 나가면서 일해주신 분들과 나눴던 이야기를요. 공사 날짜는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일정이 꼬여서요. 죄송합니다. 빨리 해드려야 하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두시고요. 공사하는 날 수고 좀 해주세요. 와이프가 아주 야심차게 계획했거든요. 베란다 전체를 카페 분위기로 꾸민다고요. 걱정 마세요. 계획을 분명하게 잘 세우셔서 저희는 그냥 그대로만 할 것 같습니다. 자재랑 가구는 그냥 이렇게 두시고요. 가능한 한 빨리 일정 잡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일정 잡히면 연락 주시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가신 직후에 저희도 나갔습니다. 베란다 창고를 막은 자재와 가구들 때문에 두 분은 뜻하지 않게 갇혀있게 되신 거였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안방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저희 둘 다 정신이 없으니까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은 정남향이에요. 층수도 22층으로 높고요. 한여름 뜨거운 열기가 베란다로 그대로 들어오는 구조였죠. 자기야, 베란다 창고 얼마나 더웠겠어. 말 그대로 지옥 같았을 거야. 상상하기도 싫다. 너무 뜨거워서 거의 지옥 같았을걸? 아무리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도 구하러 오는 사람도 없었겠지. 이 아파트 아직 입주한 사람도 많지 않잖아. 우리 위아래도 항상 불 꺼져 있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결국 우리가 올 때까지 아무도 구해줄 수 없었던 거야. 그러니 저렇게 탈수에 열사병에 걸리셨지. 만약에 우리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가 와서 목숨을 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그 집에 돌아올 때까지 두 분은 소리도 엄청 지르셨을 거예요. 그래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그깟 다이아몬드가 뭐라고 이런 짓까지 버리셨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론 5캐럿이나 되는 아주 크고 값비싼 물건이긴 하죠. 그래도 새아들과 며느리의 예비 신혼집에 몰래 들어와서 몰래 가져갈 생각까지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내연남은 3일 만에 구조가 된 거였죠. 저희는 CCTV를 다 보고 고민에 휩싸였어요. 여보, 이 사실을 아버님한테 어떻게 알려드리지? 큰일이다.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았다는 것도 문제야. 아버지 굉장히 자존심 상하실 텐데. 그래도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거야. 어떻게 그런 분이랑 더 같이 살 수 있겠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너는 빠져. 내가 기회 봐서 말씀드릴게. 며느리 보기도 면목 없으실 거야. 아버지 잘못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말씀을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동안 어머님 사치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바람까지 피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죠. 며칠 후 어머니는 병원에서 깨어나셨고 새로운 지옥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남편에게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다 들킨 셈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이 상황을 다 파악하시고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병원에 입원 중이셨거든요. 한 번은 제가 병실을 찾아갔는데 입원실 안에서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큰 싸움도 아니었어요. 일방적으로 어머님이 당하고 계셨죠. 아버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크게 화를 안 내시는데도 정말 무서웠습니다. 당신 그동안 사치하고 돈 펑펑 쓴 거, 그거는 내가 어떻게든 안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뭐야? 결혼도 안 한 아들네 집에 도둑고양이처럼 숨어 들어가서 신혼 침대 위에서 더러운 짓이나 버리고 창고에 숨어 들어갔다가 이 지경을 당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니까 너무 무섭게 그러지 말아요. 무서워? 말은 제대로 해. 사람 감쪽같이 속인 당신이 더 무서운 사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요. 차라리 화를 내세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더 무섭잖아요. 잘못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사람이라면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지. 근데 난 당신이 사람으로 안 보여. 짐승보다 못해.
내가 애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겠어. 당장 이혼해. 이혼이라뇨. 전 싫어요.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요.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여보. 지금 그런 말 하는 것도 뻔뻔스럽다는 생각 안 들어? 당신한테 오만정 떨어졌고 그 멸치같이 생긴 놈한테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할 거야.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 갖고 싶었어? 당신 화장대며 벽장 안에 가방이며 폐물이 얼마나 많아. 그거 다 성에 안 찬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욕심 사나운 여잔 줄 알았으면 결혼은 하지도 않았지. 내가 미쳤었나 봐요. 죽을 고비 넘겨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겠어요. 이제 그렇게 안 살게요. 나 한 번만 봐줘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던데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끽소리 안 하고 살게요. 제발 이혼만은 안 돼요. 내가 어리석었지. 주혁이가 당신 냉대할 때 서운하기도 하고 냉정하다고도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젊은 아들놈이 더 현명했던 거야. 당신 태어나자마자 짐 싸. 아니다. 당신 옷이랑 폐물 그런 거 고스란히 두고 가. 싹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할 거야. 당신 같은 여자한텐 그것도 아까워. 여보, 그것만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모은 물건들인데. 정말 당신은 끝까지 안 되겠구먼. 입원비도 아까우니까 당신이 해결해.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여보, 잘못했어요. 여보! 그렇게 시어머니는 이혼을 당하게 됐고 어머님의 내연남은 위자료 소송으로 아버님께 큰 액수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내연남이 어머님께 골프용품점을 차려달라고 했더라고요. 그걸 어머님이 해주고 싶어 하셨고요. 저 몰래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쳐서 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머님은 집에 있는 본인의 폐물도 다 팔았더라고요. 남자한테 빠져서 다 퍼주고 그런 꼴을 당한 모습이 같은 여자로서 참 한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야간 주거침입에 절도 미수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신혼집 베란다 창고는 특수 청소하시는 분을 모셔서 정말 어렵게 치웠고요. 그곳에 배인 냄새는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지독했거든요. 돈을 많이 들여 말끔히 치워놓고 고민 끝에 집을 내놨습니다. 도저히 그 집에서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전 주혁 씨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주혁 씨는 너무 고맙다면서 아버님께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고기 드세요.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 없잖아요. 면모가 없다. 어떻게 그런 여자를 네 어머니 자리에 앉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히고 너한테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도 모르셨잖아요. 그 사람 자기 죗값 받을 거고 아버지는 잘못한 거 없으니 툭툭 털고 일어나세요. 미안하다. 네가 그 사람 싫어했을 때 나는 솔직히 서운하더라. 너만 생각하는 철부지 자식이라고 생각했지. 그렇지만 살면서 나도 깨달은 게 있단다. 그 사람 카드빚 여러 번 메꿔주면서 이건 아닌데 했어. 늙음하게 미안하구나. 됐어요. 좀 괜찮아요. 아버지, 그리고 명지가 새 집에서 다 같이 새 출발하자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희는 따로 살아야지. 나를 왜 데리고 살아? 군 식구 되기 싫고 이제 나는 혼자 살란다. 그 외에 깔끔한 주택 봐뒀는데 괜찮더라고요. 2층 집이라 같이 살기 편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전 큰 충격을 받으신 아버님이 혼자 지내신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같이 사시자고 제가 먼저 제안했고 결국 아버님은 승낙하셨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버님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셨어요. 덕분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면서 금고는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그걸 부수려고 노력했는지 흠집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 후 새 금고를 사서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는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저희는 무사히 결혼한 후 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고요. 아버님 이혼하시는 과정에서 전 시어머님을 몇 번 보게 되었어요. 죽을 위기를 겪고 정말 달라지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하셨고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런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겠죠. 수습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셔서 저희 셋 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이혼 후 저흰 그분 얘기를 절대 꺼내지 않게 됐어요. 사연 앞에서 제가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을 꺼냈는데요.
그 뜻이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물도 아무 소용없다는 뜻이잖아요. 이 일을 겪고 속담을 보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는 제 평생 갑오처럼 갖고 있을 거예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했지만 반지 보면서 교훈 삼으려고요.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걸 이 반지를 보면서 떠올리게 됩니다. 돈이 참 요물인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없는 것도 살기 불편하고 힘들지만요. 뭐든 적당히가 좋지 않을까요? 흥부놀부에서 놀부도 그랬고 탐욕스런 인물이 벌받는 이야기는 많잖아요. 어머님이 그 뒤에 어떻게 사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의 일을 잊지 마시고 너무 욕심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더니 욕심 많은 시어머니가 정말로 화를 부르셨네요. 게다가 사연자 부부가 아니었다면 정말 베란다에 갇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사연자 부부는 시어머니께 생명의 은인이네요. 시어머니 분은 이제 정신 차리시고 분수에 맞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사연자 부부와 시아버지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